박주아였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주말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교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김민아입니다. 이번 주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여야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또 여기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최강욱 의원 징계를 놓고 양당 모두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경제가 위기라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당권 싸움이면 몰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놔서 이것도 여러모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지금 원구성 협상 여러모로 난관이었는데 드디어 성과가 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웠던 정치 이슈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고요. 이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영 캐스터. 네, 장마는 주춤하고 폭염이 이어지는 토요일 지방 방향으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들 많습니다. 지금 주요 노선 중에선 경부고속도로가 총 정체 길이 40km로 다른 노선에 비해 훨씬 어려운데요. 부산 방향으로 경계권에선 오산에서 남사까지가 특히나 어렵고 그보다 더 힘겨운 건 충청권입니다. 천안 일대 한 번에 19km 구간 정체인데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까지 처리하고요. 천안 빠져나와서도 옥산 부근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밟습니다. 반면 천안 지역 지나는 또 다른 노선인 논산 천안선의 경우 비교적 상황이 괜찮습니다. 남풍새 나들목에서 차량 터널까지의 정체만 감안하면 되겠는데요. 노선별 소요 시간 확인하고 지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원권으로 향하신다면 경계권에 대부분의 나들이 차량이 몰려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용인 일대 통과가 아주 힘겨워서요. 강릉 방향으로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쭉 밀리고요. 강원권에선 원주나 새마을 부근에서 차 간격을 좁힙니다.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14km 구간 긴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지나서는 강원권 진입할 때까지 수월하다가 춘천분기점 부근에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유가연이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네. 어제 논란이 있었던 사안부터 볼 텐데요. 그저께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고용부가 그저께 주 52시간제 계산 단위를 한 주가 아니라 월 단위로 바꾸는 등의 그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던 사안이거든요. 그저께 하루 내내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였고 어제 주요 일간지 일면도 전부 이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어제 내가 보고받지도 못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렇죠. 고용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고용부 출입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닷새 전부터 장관이 이런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고 기자들한테 공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대통령 패싱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 윤 대통령 자신이 한 말 맞다나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패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궁금한 게 국민들 보기에서 궁금한 게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건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공식 입장이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공식 그렇겠죠. 입장이죠. 네. 예, 장관이 공식 브리핑까지 한 사안이니까 공식 입장인 건 맞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이 어제 2시 반, 오후 2시 반에 기자들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 이런 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고받지 못한 것이라는 그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날 보고가 있었던 건 맞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대통령실 해명만 보면 윤 대통령의 말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어쨌든 윤 대통령이 착각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일면에 일제히 보도가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확정된 사안인 걸로 착각했다는 건데요. 근데 물론 확정된 건 아닌 거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4개월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 합의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니까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거는 정부 공식 입장인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그것조차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오해가 생긴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통령 따로 장관 따로 이런 노동정책이 정말로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말하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라는 것은 국회에 이 정부안을 법령의 형태로 법률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이제 최종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취지도 그게 아니다라는 건데 이 노동부 장관이 밝힌 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맞다. 예. 그 방향이다. 이 얘기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방향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특별히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 말실수 아니냐라는 결론인 거고 예. 그런데 또 말실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도어 스태핑 예.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즉흥적으로 이제 이 질문과 응답을 하면서 발생한 일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사실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그렇겠죠? 내에서도 조마조마하다 아침마다 이런 반응이 많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도어 스태핑에서 뭐라고 아침에 말하는지 굉장히 주목이 돼요. 그런데 제가 좀 대화를 해본 국민의힘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원래 직설적인 화법이 한국에서 처음 시도해본 도어 스태핑을 만나면서 이 구설의 폭발력이 더 커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윤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이 파격적인 소통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기자회견이 너무 적어가지고 비판이 컸던 상황이어서 소통을 늘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많으면서 이게 양날이 검이 된 겁니다. 도어 스태핑이. 대표적인 이 구설에 올랐던 사례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여론의 비판을 이렇게 받는 상황에서 제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이렇게 말했다가 여론에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디오에서 지금처럼 도어 스태핑 하다가는 반드시 큰 실수를 할 거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이 다음 날 도어 스태핑 할 때 전날 내 얘기는 좀 말실수였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면 예. 또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말실수의 수준에서라면은 충분히 이제 그렇게 좀 수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사안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경찰의 인사번복 논란 이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것은 국기문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경찰 지휘부면 오금이 저릴 만한 예.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국기문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청이 대통령 제가 없이 경찰 인사를 발표한 것 그거 자체가 국기문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 맥락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행안부가 지난 화요일에 경찰청에 경찰 인사안 초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청이 1시간 뒤쯤에 언론에 이런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행안부에서 또 직후에 경찰청이 발표한 인사 잘못된 거다. 그거 초안이다라고 또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리고 나서 행안부가 이게 인사 최종안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청에 이 인사 최종안을 보냈고 경찰청은 하루에 두 번 인사를 발표한 거죠. 네. 인사안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발표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해프닝에 대해 가지고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이 질타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 보니까는 신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반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경찰이 2번 이렇게 인사를 번복해서 발표한 것처럼 되다 보니까 예. 이게 또 이 인사 자체가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막 언론에 보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게 왜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좀 2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우선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민정수석실 폐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네.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해서 경찰 인사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의 상위 부처는 사실 행안부긴 한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거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경찰 인사를 다 했다고 보면 되고 민정수석실이 인사를 다 정해놓고 대통령 재가는 요식적 절차에 불과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전에 이미 대통령하고 민정수석이 다 협의를 해서 인사한 초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는 그냥 요식적 절차에 불과했는데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해 놓으면 대통령이 제가 하기 전에도 경찰청이 인사를 그냥 발표했거든요. 이게 네. 관행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경찰 인사의 대통령 재가도 요식적 절차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안부가 그 전달했던 그 초안은 정말 초안이었고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행안부 주장에 따르면 어쨌든 경찰청이 이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는 인사안을 갑자기 발표한 거죠. 근데 이런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경찰 쪽의 좀 입장은 좀 다른 편입니다. 아,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이 일련의 상황과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경찰 길들이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최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의 인사, 예산, 감찰에 관여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 경찰청은 행안부 밑에 있긴 하지만 외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안부가 주요 권한에 관여하겠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반발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경찰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명분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기문란이란 이런 강도 높은 이 비판을 한 거 아니냐, 이 질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일부러 꺼낸 말이다. 예, 네. 그런 이 시각들이 경찰에 팽배하고 또 이 경찰 인사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발표된 경찰 인사가 밤 9시가 넘어서 발표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전날 밤에 갑자기 인사 발표해서 너 여기로 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서도 경찰은 이것도 경찰 길들이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임식도 못했다. 뭐 예. 여기가 군대냐 뭐 이런 반응인 거죠. 예.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운데 국회 소식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당시에 월북몰이를 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 근거가 뭡니까?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당시 감청 내용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2020년 9월이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죠. 그 사건 당시에 정부가 피격 공무원이 자진해서 월북한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SI, 그러니까 특수 정보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보에 북한군 통신보고를 감청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북한군이 상급 부대에 보고하는 내용을 감청한 결과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만 언급됐다는 건데요. 전체 분량이 7시간인데 이 중에서 한 번만 나온 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이 그 자진 월북한 거라고 단정한 거다. 이런 판단은 문제다라는 게 TF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 그 합참이 공무원 실종 다음 날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 보고서를 그 TF가 밝혔는데요. 그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 낮음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게 TF가 국방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보고한 다음날 두 차례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정부 입장이 자진월북으로 바뀌었습니다. TF는 청와대 회의에서 뭔가 있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어제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어제 관련 기사를 쓰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사건 당시에 국방위 소속이었던 그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그 육군 대장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감청 내용에서 월북이 한 번만 언급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군에서 하는 무선통신 보고라는 거는 확실한 것일수록 짧게 한 번만 언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군 통신이라는 거는 언제든 감청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군의 원칙도 확실한 거는 짧고 간단하게 보고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서 다시 보고를 요청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는 게 김병주 의원 설명이고요. 그리고 감청이 7시간이라는 것도 보고가 7시간 동안 오간 게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그 감청한 내용을 합하면 7시간이라는 것이어서 그 뭐 월북 관련해 가지고 그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게 김병주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국방위 민주당 간사가 황희 의원이었습니다. 그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청은 당시 월북을 판단한 여러 특수 정보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그리고 또 당시 국방위가 국방부 보고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다양한 특수 정보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 그러니까 육군 출신이죠. 그 한기호 의원조차도 당시에 월북이라는 데 동의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면은 SI 그 군의 SI가 뭐 공개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공개가 된다 해도 뭐 이게 논란이 잦아들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화제였던 게 수요일 날 국민의힘 윤리위였는데 7월 7일 날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이 징계를 유보한 거냐, 뭐 예. 미룬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시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다고요? 예, 저도 그날 자정 넘게까지 국회에 남아 있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참. 윤리가 열린 오후 7시부터 결과가 11시 50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5시간 가까이 동안 회의를 열었던 건데 그 결과를 놓고 긴장감이 대단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고 근데 그때 윤리위가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2층이었는데 근데 그 맞은편에 그 같은 2층에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준석 대표가 퇴근하지 않고 집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양희 윤리위원장하고 이 대표가 마치 2층에서 기싸움하는 듯한 그런 느낌조차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대표의 징계 결정은 다음 달 7일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이 대표의 최측근 김철근 대표 정무실장의 징계 절차는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징계 절차 개시라는 거는 징계가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징계를 할지 말지 의견을 듣고 심의하는 단계가 시작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결정 미뤄진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한쪽에서는 이 윤리의 결정이라는 게 뭐 이른바 친윤계가 배경에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반발하기도 그렇죠. 하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닌데 예. 왜 윤리가 이걸 판단하느냐 반발도 하고 뭐 이런데 비슷한 얘기 징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는 게 이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 최강욱 의원이 지난 월요일 날 당원 자격정지 6개월 받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징계 수위가 높았던 겁니까? 민주당 윤리심판원 설명은 이렇습니다. 여성 보좌진이 그 참석한 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도 그 짤짤이라고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고통을 준 점 이것을 그 중징계 이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도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그 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는데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보좌진이 그 JTBC 인터뷰를 했는데 그 성희롱 발언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또 당내외 그 파장이 컸다는 점도 중징계 이유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징계 놓고도 뭐 이게 맞니 틀리니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구성 협상이 이번 주에 좀 진전이 있었던 겁니까? 그 협상 조건이 좀 바뀌었는데요. 어제 바뀌었습니다. 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합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 합의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준다고 했고요. 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양보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한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하자. 이거를 새로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과 상관없는 다른 조건 내놓지 마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또 만났는데 역시나 합의점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도 좀 합의를 해보길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12시 30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 그리고 현재 도로 상황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날씨 먼저 살펴봅니다. 박다효 씨. 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든 사이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에 이어서 오전에 폭염특보가 확대했는데요. 경기 남부와 대전, 광주 등 내륙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3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지겠고요. 대전 31도, 광주 30도, 강릉과 대구는 34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의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5에서 5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이번 주말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맛비는 월요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다시 시작돼 목요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씨입니다. 네, 현재 요금소를 중심으로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가는데 2시간 10분,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 소요되겠고요.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남짓 걸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천안에서 천안 휴게소 부근 19km 사이에 차가 가장 많고요. 이 전후로는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수원 나들목, 다시 오산에서 남사 부근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밀려서 서종 부근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조양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 4km 사이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많이 밀리는데요. 마성터널 부근에서 양지터널까지 11km 길게 정체되고 있고 이후로는 호법 분기점 부근 그리고 원주 분기점 다시 원주에서 새말 부근까지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는 서청주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부근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증평 부근에서 진천나들목 2차로를 막고 이동을 하면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km 정체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뉴스. 주말 시사본부.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위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겁니다. 당무 관련 전방위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특히 공천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아닐까라고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1호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이 혁신위가 이 인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그 혁신위원으로 임명이 된 게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네. 왜 어떻게 1호 혁신위원이 되셨을까요? 사실 제가 운 좋게 김용태 최고위원이 저를 제일 먼저 추천해준 탓이 크고요. 운이 좋았다. 네, 운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의미를 스스로 찾자면은. 네. 제가 30대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전남 순천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저희 국민의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당에서도 좀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대개는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누구는 어디 사람이고 누구는 어느 쪽이고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자꾸만 무슨 이준석 괜히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준석 개라는 게 좀 모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욕이다. 저는 누구누구의 개라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제가 자력에서 더 민심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전남 춘천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개인적으로 많이 잘 아는 분들은 얘기하시겠지만은 그 이준석 대표가 친하다고 해서 누구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파의 수장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준석 대표와는 뜻이 맞다면 같이 협력도 할 수 있고 뜻이 다르면 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그냥 정치적인 동지 내지는 이렇게 함께하는 협력자 관계 정도이지 이준석 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 따라서 이렇게 누가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천하람 변호사가 생각하는 혁신위에서 가장 먼저 좀 다뤄야 될 그런 혁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당이라는 게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당이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책도 내놓는 거지만 정책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정당이 사람을 어떻게 발탁하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일 거냐라고 하는 인재 발굴과 육성 그리고 공천의 전 과정 결국 그게 정당의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천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공천개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당원의 비율은 어떻게 반영을 하고 주로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조정이 핵심일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좀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혁신을 왜 지금 하냐, 차기 당대표를 무시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마치 차기 당대표의 사천 권한이나 지분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저희가 당대표가 줄 세우기 공천을 하는 것들이 결국 정당 내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당으로 진입할 수 없게끔 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을 해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 이게 사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PPAT라는 자격시험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수능으로 따지면은 약간 수능 최저 등급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실력이 있고 성과를 내왔는지에 대한 내신 성적 같은 내신 자료가 잘 축적이 안 됩니다. 당내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협위원장 얘기, 국회의원 얘기 듣고 공천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공천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당이 어떻게 잘 수집해 놓을 거냐. 저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은 그거 좋은 말씀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당이라는 데가 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공천 개혁을 얘기를 하면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어떤 당내의 어떤 균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크게 만드는 갈등을 크게 만드는 요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와요. 그러면 이 반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반발을 좀 무마시킬 수 있는 좀 이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랄까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 당의 공천이 잘 되어 왔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공천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어 오지 않았고 특히 지금 예를 들면 조혜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처럼 과거에 부당한 공천 배제를 겪어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공천 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나치게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는 저희 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고 또 당대표가 누가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보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 다음 당대표가 될지 불분명한 지금이야말로 공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개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이 공천 개혁 문제로 약간 이 국민의당 내 갈등이 좀 증폭된다라고 보도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언론이? 실제로 반발이나 이런 건 없나요?
당내에서도 물론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처음에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 아니냐 하는 논란은 이번에 혁신위 구성이 마무리가 되면서 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음 총선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알박기식의 공천이나 본인의 지분을 미리부터 챙겨놓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당내에서 대부분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개혁이 돼서 신인들이 나오기 쉬운 구조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래 모든 개혁이라는 거는 기득권이 조금 떨어야지만 의미 있는 개혁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면서 가는 개혁이라는 거는 애초에 개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떨고 있어가지고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또 하나 또 언론에서 제가 본 이제 좀 못 들어본 얘기는 으뜸당원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으뜸당원이라는 게 뭐죠? 이게 어떤 겁니까? 일단 으뜸당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촌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촌스러움과 별개로 지금은 보면 어떤 당원이 당내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에게 눈에 띄지 않으면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떤 청년위원장이 됐든 뭐 대외협력위원장이 됐든 뭔가 감투를 써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감투를 쓰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으면 활동을 하고 또 그 활동을 한 거를 마일리지처럼 제대로 쌓아줘서 그 사람이 향후에 공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협위원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인재더라도 실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으뜸당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커뮤니티의 정의원, 준의원 같은 거냐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어떤 이 공천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이준석 대표와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 때문에 공천 개혁이든 뭐 으뜸당원이든 이런 게 당권 경쟁 국면 이런 데서 여러 가지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건데 또 하나 우리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게 이 당 윤리위가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징계를 7월 7일 날 결정하는 걸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당내 반응이나 이런 것까지 다 당내 갈등 사안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제 다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윤리위가 확실한 근거가 없이 어떤 이게 정쟁의 형태로 흘러가게 되면 저희 당에 이미 세대 갈등이 어느 정도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층의 세대 갈등도 있고 당내 지도부 내 세대 갈등 같은 것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당이 사실상 거의 반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현재 저희 당내의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윤리의 이 논의는 첫째 억울하다라는 거고 둘째로 그러면 이 억울한 논의가 왜 진행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측이 있다는 건데 뭐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입장이겠죠.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다. 저야 뭐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든 안 하든 잘못이 있고 잘못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은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이 확실한 근거가 과연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윤리위의 절차 진행이 조금 이준석 대표 망신 추기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예컨대 원래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로 잡았다가 이게 또 연기를 거듭하고 이 자꾸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뉴스 전면에 지나치게 오래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징계 이전에 이미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타격을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타격은 뭐 자기가 타격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당에 대한 타격 또 대통령에 대한 타격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위가 절차를 뭐 좀 길게 할 거면 조금 조용하게 경찰 수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경찰 수사 기다리지 않고 결론을 내릴 거면 조금 더 신속하게 내려가지고 이 사태로 인한 어떤 당내 분란이나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해줬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좀 무리한 어떤 그런 이 징계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그 배경에 그럼 뭐 의도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걸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정당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내 세력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선거 때는 활용 가치가 있어서 남겨뒀었지만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뭐 단순히 젊은 세대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이 될 거다라고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확실한 근거 없이 어떤 권력 다툼처럼 비춰지는 그런 결과는 안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국민의힘이 상당히 무게를 싣고 대응하고 있는 문제가 이 서해 공무원 해수부 이제 피살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TF가 뭐 이 조사 결과 발표도 하고요. 혹시 천하람 네.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의 견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월북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중범죄자 이상의 낙인을 찍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확실한 근거 없이 예를 들면 내가 월북하겠다라는 뭐 어떤 메모나 이런 것들이 없이 네. 한 국민을 월북자라고 몰아붙이고 유족들에게 월북자의 유족이라는 딱지를 주는 거는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정권을 저희가 잡고 나서 본인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은 저는 굉장히 온당하고 잘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국방부나 해경에서 기존에 네. 파악했던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이 뭐 바뀌었거나 해석이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국방부나 해경도 이전에 이제 자진월북 판단을 바꿨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해경과 국방부가 이제 입장을 사실상 이제 바꾼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 국민의힘 여당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밀어붙이는 어떤 사안들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거 판단이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네. 그 국민에게 불리한 딱지를 붙이는 거는 정부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해경이 1년 남짓 더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못 찾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원론으로 돌아와서 네.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솔직하게 얘기한 것 자체가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제대로 바로 잡은 거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은 것이다. 그럼 바로 잡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네. 뭐 군의 특수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걸 다 공개를 하라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뭐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자산의 공익적 가치를 재봐야 되죠. 무조건 다 공개하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민주당도 최근까지 집권을 담당했던 수권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SI라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니까요. 그거는 뭐 단순히 꼭 SI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본인들이 집권 여당이 아니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모든 거 다 공개해라라고 하는 거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오면 공개해야 될 것도 같고 또 말씀하신 거 들어오면 공개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경찰을 뭐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더불어서 지금 뭐 치안감 이상 인사에 대한 이 번복 논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경찰의 반발이 지금 막 커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경찰이 과거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된 기관이었는데 저희가 새롭게 경찰국을 신설한다라고 하면 그런 반론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냉정하게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대통령실에서 다 인사권도 행사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실이 하게 되면 사실 감사원 감사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베일에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네. 그럼 이걸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국회 통제도 받는 그런 정식의 기관으로 양성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나쁘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법률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게 뭐 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좀 온당하지 않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흠집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장관의 재청권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뒤집어서 보면은 재청을 하라는 거는 주도적으로 뭐 인사를 하라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 측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나오는 반론은 오히려 경찰위원회나 이런 거를 강화를 하면 굳이 이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위원회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다만 경찰국이라는 곳이 네. 경찰에 대한 통제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 똑같이 검찰국이 있는데요. 네. 검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적인 또는 정책적인 서포트를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외청이 중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여러 외청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예산도 많이 쓰는 곳이 사실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안부 내에 치안정책관이라고 해서 그냥 과장급의 조그만한 부서, 특히 더 그것도 비상설에 그런 부서만 뒀다라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이고, 네.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커진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경찰을 통제하기만을 위한 거다라고 볼 일은 아닌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경찰 쪽에서는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법무부하고 검찰 관계랑 행안부하고 경찰 관계도 좀 다른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경찰국을 신설할 때 뭐 말씀하신 예산이나 인사 문제 포함해서 뭐 권한을 다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뭐 징계 권한이라든가 감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넘어가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 통제의 어떤 방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이제 이런 좀 중앙정부 중심의 어떤 권한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늘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합의제 기구라든가 이런 것에서 통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는 반박도 있는 거거든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제 기구 강화라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찰위원회가 지금 나름대로 역사도 오래되고 지금까지 계속 강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위원회 기구라는 것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아예 공백으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면 모든 경찰에 대한 징계 권한을 행안부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네.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리라고 믿기 어려운 최고위직 경찰들에 대한 징계만 선별해서 가지고 오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과거에 추미애 장관의 뭐 윤석열 총장 징계 이렇게 간혹가다 있긴 했습니다만은 행안부 장관이 실제로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를 할 일이 뭐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제도적으로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가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을 메운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저희가 그 징계권을 실제로 무분별하게 행사해서 경찰청장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권을 잃겠죠.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잡고 딱 끌고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통령실보다는 그걸 행안부 장관이 책임지는 게 훨씬 더 진일보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 그리고 팬클럽과의 관계, 팬클럽을 활용한 어떤 활동의 방식,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거 좀 공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제2부속실을 차라리 좀 다시 만들어라,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 이름을 그렇게 제2부속실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저는 당연히 영부인께서, 대통령 배우자께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무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행보나 또 이미지에 있어서 당연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팬클럽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애초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팬클럽이 왜 필요한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네. 뭐 자발적으로 팬클럽이 생기는 것 자체야 뭐 어떻게 맞겠습니까만은 김건희 여사께서 팬클럽과의 관계는 과감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단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팬클럽에다가 직접 뭐 사진도 주는 것 같고, 그런 사진들을 이용해서 또 팬클럽에서는 자체적인 무슨 활동을 또 하는 것처럼 이어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무슨 뭐 메가매직 뭐 이런 부패 척결 뭐 이런 구호까지 들고 나오고 해서 논란이 커지는데, 이게 네. 정말 혹시라도 문고리 권력 이런 문제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어쨌든 오늘 답변 내용
내용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답변 내용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어떤 활동하실지도 예상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1부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